안녕하세요. 우리 헌법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 청교도 신학교 우리 학생들 한 자리에 모여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법을 통해서 우리 신학을 공부하지만 우리 헌법학도 또 법학의 일부도 잘 공부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셨고 그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크게 도움받을 수 있는 귀한 지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기본권 강론인데요. 여러분 그 교과서의 147쪽 평등권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평등권을 좀 보고 이어서 신체의 자유도 저희가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평등에 대해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안을 놓고 이 평등의 위반이다 또는 평등에 어긋난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평등의 문제는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제가 헌법 교수로서 30여 년 넘게 헌법을 공부했지만 이것이 과연 평등한지 아니면 평등하지 않은지 그 문제를 일도양단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여러분 평등이 어려워요.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이제 논의를 하실 때 이건 평등이 어긋난다 또는 평등에 부합한다 이렇게 쉽게 말하기 상당히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평등권입니다. 오늘 좀 이 문제를 보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이 평등 문제를 그러면 먼저 그 평등의 그 147쪽의 평등 사상의 발전과 형성을 좀 잠깐 보고 그다음에 평등이 쉽지 않다는 제 사례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우리 모든 인류는요, 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빈부의 그 차별 없이 격차 없이 평등하게 살기를 소망하죠. 모든 인류의 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뭐 부모가 잘나건 못났건 또는 개인이 뭐 잘생기건 못생기건 돈이 많건 적건 머리가 좋건 나쁘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모두 평등한 사회 이걸 꿈꿔왔습니다. 그런 유토피아를 우리 모든 인간들은 꿈을 꿔왔죠. 그런데 실제로 이 달성이 쉽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제일 먼저 이 평등 사상은요 우리 기독교에서 출발했습니다. 기독교 사상은 다만 다른 점은 법 앞에 평등이 아니라 신 앞에 평등하다. 신 앞에 평등하다 이런 이제 사상을 이제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그때 기독교의 평등 사상을 본받아서 근대 그 합리주의에 의해서 자연법 사상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평등은요 법 앞에 평등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평등은 신 앞에 평등해서 법 앞에 평등으로 바뀌어 왔다. 이렇게 하나 입력을 시켜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중세 때의 평등은 신 앞에 평등 사고가 강했겠죠. 중세는 기독교가 전 유럽을 또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신 앞에 평등이라는 사상이 강했는데 지금은 이제 법 앞에 평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할 때도 조금 더 한 단계 들어가면요. 국가 권력을 구성하는데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가 구성에 참여하는 권리예요. 여러분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거겠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선거권을 인정하자. 이것이 제일 먼저 요구가 됐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정한 지식이 있거나 또 이 일정한 신분에 속하지 않으면 투표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여성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제일 처음 준 게 1920년도인데
지금 따지면요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정도로 차별했단 말이죠. 따라서 평등의 문제가 헌법 문제로서 크게 부각되면서 나타난 것은 국가 권력의 참여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하자, 이런 데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즉 정치적 영역에서의 평등이죠. 두 번째는요, 현대 이 산업 국가에서는 이 빈부격차가 많아지고 노사 갈등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는 전 세계 모두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경제, 사회적 평등에 관심을 둡니다. 즉 정치적 평등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대부분 달성됐다고 보는 것이죠. 1인 1투표를 인정하고 있고 일정한 연령만 되면 누구나 다 동등한 자격으로 국가 건설에 참여가 보장됩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미국이건 영국이건 독일이건 일본이건 세계 최고의 법치 국가를 자랑하는 나라라 하더라도 지금 가장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이 경제 영역, 경제와 사회 영역에서의 평등을 우리가 실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히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과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모든 인류가 이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단 말이죠. 따라서 경제, 사회 영역에 있어서 실질적인 평등을 우리가 실현해 주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평등에 대해서 이제 오늘 쭉 설명드리겠지만 하나 머릿속에 평등이 왜 어려우냐? 실제로 이제 저희 집에서 있던 사건이에요. 저는 이제 아들이 둘인데 우리 이제 두 아들이 이제 어렸을 때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이제 사법 시험에 헌법 시험도 제가 낸 적이 있었는데 상황은 이랬습니다. 우리 이제 큰 녀석은 좀 소극적이고 둘째는 좀 적극적이에요. 이제 우리가 슈퍼에서 물건을 사는데 제 기억으로는 뭐 초등학교 한 3학년, 5학년 뭐 요 때라고 좀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과자를 이제 내가 사주겠다 그랬죠. 그때면 큰 녀석은 1,000원짜리 과자를 하나만 집었어요. 근데 둘째는 양손에 과자를 집었습니다. 1,000원짜리 두 개예요. 그러니까 형이 어려서는 뭐 2살 차이도 상당히 차이가 나니까 동생 보고 야 너 과자 하나 내려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형은 내가 하나 가졌는데 네가 인마 왜 두 개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동생은 말은 못하고 이게 좀 이제 과자를 두 개를 들고서 하나를 내려놓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갈등하는 이제 장면을 제가 봤단 말이죠. 그러면 이 둘째는요, 저도 그 당시 어려서 대화를 안 했지만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아니 과자를 형이 사는 거 아니지 않냐. 물론 걔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아니라 유추해 보면 형이 사는 게 아닌데 자기가 과자를 두 개를 집으면 되는 거지 왜 나보고 과자를 하나 내려놓으라고 하냐 말이죠. 그렇게 불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형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인데 너도 하나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동생 입장에서는 아니 지가 사는 거는 몰라도 이거 아버지가 사는 건데 그러면 내가 두 개 잡았으면 본인도 두 개 잡으면 되는 거지 왜 내가 이 집은 과자를 내려놓느냐 말이지. 내려놓으라고 강요하느냐. 아마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본인은 그런 생각은까지 못했겠지만 그냥 자연적으로 심정적으로 과자를 두 개 붙잡고 하나 안 내려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평등 문제를 제가 시험 문제까지 만들어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누가 옳은 것 같아요? 형이 옳아요? 동생이 옳아요? 형은 나도 하나니까 너도 하나라 해야 된다. 동생은 내가 왜 두 개인데 자기가 두 개를 잡으면 되는데 왜 하나 잡으면서 나보고 내려놓으라 그러냐 말이죠. 여러분 이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동생의 얘기가 옳은 겁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해야 돼요. 첫째 동일하다는 말은 아버지가 이 과자를 각각 두 개씩 사줄 마음도 있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버지가 그날 기분이 안 좋아서 야 다 하나야. 그러면 이건 하나밖에 못 간단 말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근데 두 개를 사줄 마음이 있다. 첫째. 두 번째로는
두 개를 사줄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전제가 되는 조건에서 보면은 동생의 얘기가 더 평등에 부합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 알아두세요. 평등은 늘 조건이 동일하다면 상향적 평등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향적 평등. 그러니까 동생이 너 하나 가져야 된다. 이런 평등보다는 형도 둘 가지면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평등 문제를 해결하실 때 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상향적 평등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상향적 평등을 원칙으로 하지 않으면요. 이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북구죠. 여기가 성북구 이제 장위동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동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잘은 몰라도 뭐 석관동도 지금 성북구 아닌가 싶은데 이제 그 성북구가 관내에 이제 노후된 그 이 수도관 시설을 그 고쳐주려고 그래요. 근데 한꺼번에 이 돈이 투입이 될 수 없으니까 성북구를 4수로 나눠가지고 1, 2, 3, 4로 나눴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일본 지역에다가 이 상하수도 개선 공사를 하고 내년에는 2번 지역, 후년에는 3번 지역, 그 다음에는 4번 지역에다가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1번 지역에 상하수도 개선 공사를 하는데 2번 지역에서 아, 봐라, 왜 저거 지금 왜 1번만 해주느냐?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 라고 시비를 붙으면서 평등이 어긋난다. 라고 다툴 경우에는 이걸 어떤 판단을 우리가 옳다고 할 것이냐. 이런 뜻이. 이럴 때 2번, 3번, 4번을 안 해주는 것은 안 해주면 몰라도 다 해주는 조건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1번을 먼저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평등이 어긋난다.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다만 1, 2, 3, 4를 여기서 평등의 시비가 걸리지 않으려면 1, 2, 3, 4 지역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1번을 먼저 하느냐, 어떤 이유로 4번을 뒤로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되어야 옳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요, 예컨대 왜 1번 해주고 먼저 하고 우리 2번을 뒤로 하느냐 말이죠. 이랬을 경우에 상향적 평등 개념을 도입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 전에 BTS 때문에 좀 논란이 된 적이 논란이 지금 되고 있지만 제가 개인적 모임에서 그 BTS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BTS에 대해서 병역 의무를 그건 반드시 강제해야 된다. 그런 입장도 있고 저는 좀 면제해줘도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 찬반이 붙을 수 있죠. 찬반이 있겠죠. 이럴 경우에 여러분 이것은요 영원히 답이 없어요. 지금 뭐 BTS에 대해서 면제해 준다는 사람도 일리가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일리가 있어요. 영원히 안 됩니다. 그것은 사형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와 같이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이 BTS의 병역 면제 문제는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첫째, 현재 대한민국에는요. 체육 선수나 그다음에 그 이 예술 분야에 피아노나 뭐 바이올린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병역 면제를 현재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 선수들에게는요, 운동 선수들에게는 제가 알기로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우승을 하면 올림픽을 하면 면제시켜준다. 때문에 올림픽에서는 동메달까지는 면제시켜줍니다. 현재. 여러분 얼마 전에도 대한민국 야구 선수들이 그 이제 아시안 게임 가서 우승을 해가지고 면제를 받았는데요. 면제 받으면요 주전으로 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면제 받아요. 그러니까 뭐 죽기 살기로 덤비는 것이죠. 그 운동 선수도 현재 면제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예술가들도 그 피아노 뭐 콩쿠르 대회에서 입상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남성의 경우에 면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BTS는 대중예술이거든요. 현재 그럼 대중예술은 거의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거죠. 대중예술도 예컨대 거기에 넣어서 국위 선양을 많이 했으니까 면제시켜 주자. 또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다. 기준도 애매하고 뭐 BTS라고 봐주냐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씀드렸죠. 이 영원한 답이 없어요. 근데 저는 뭐 면제해 주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BTS 때문에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이름으로 알리고 또 많은 전 세계 젊은 사람들이 그 한글 공부를 또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 좋아졌어요. 저는 사실상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저렇게 외국에 많은 저희 젊은 남녀 청년들이 그 뭐 BTS를 환호하고 뭐 그 난리를 쳐요. 뭐 5만 명, 10만 명씩 이제 모이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 한국 그룹은요 전 세계에서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95년도 독일에 교환교수 갔었을 때는 한국을 잘 몰랐어요. 또 한국 상품도 저 뒤에 있었고 거의 뭐 1+1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2002년도 7년 지난 다음에 미국을 가니까 대한민국 상품들이 지금 앞쪽에 좀 진열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 당시에도 2002년도에도 일본 제품이 상당히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 5년 지나고 7년 지나 10년 지나니까요. 여러분 전 세계 다녀보세요. 보면 이 각종 호텔이나 모텔에 보면 이 냉장고라든지 그다음에 TV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뭡니까? 이게 한국 제품이 뭐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참 이게 뭐 상전벽해도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대한민국을 부하게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교의 역할을 전 세계를 상대로 선교의 그 역할을 잘 담당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이제 경제적인 부도 허락해 주시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것 이외에는 달리 설명 방법이 저는 없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전 세계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근데 전 세계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BTS가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아주 열심히 이제 국위 선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BTS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다음에 뭐 7살이든지 8살인지 잘 모르겠고 걔들이 무슨 정수기 선전에 나오는데도 저는 이게 기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다 구별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걸 찬성하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예컨대 그걸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뭐 또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평등 문제는요. 영원한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나름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고 또 그 당시에 다수가 그걸 따라준다면 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도 저는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148쪽에 평등이 뭐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평등이란 단어 개념 자체도 어려워요. 전 책에다가 각인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이다. 그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에 맞는 몫을 주는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것도 좀 정의가 시원치 않죠? 1절은 좋은데 이게 후렴이나 2절에 가면요. 이것만 가지고 평등하냐 불평등하냐 따질 수가 없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책에 보면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 존 롤스의 정의론을 보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가 빵을 나눠 가질 때 쪼개는 사람과 쪼개진 빵을 선택하는 사람을 달리하면 된다. 그 A가 쪼개면 B가 먼저 그 쪼개진 빵에 대해서 선택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이죠. 이것도 말은 근사하죠.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에 이 복잡한 일이 빵을 쪼개는 사람과 선택하는 사람을 나누기만 하면 평등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결코 그러시기 간단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은 것이에요. 나름 그냥 일리 있다. 이 정도지 이거 가지고 뭐 평등 불평등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여러분 아시면 돼요. 늘 평등은 어렵다. 이걸 여러분이 마음에 두시면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이거 평등하다 말이지 이거 불평등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조금 좀 신중해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정도만 하세요. 그 다음에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책에다 이걸 왜 소개했냐면 우리가 인간 사회는요 절대적 평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사람을 모든 면에서 똑같이 대우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다 다르거든요.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이 있고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신체가 아픈 뭐 불편한 사람이 있고 건전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건강한 사람과 신체가 좀 몸에 어려움이 있는 그 장애인들 있을 경우에 두 사람을 똑같이 100m 달리기 해서 똑같은 스타트에서 출발하게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장애자가 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A와 B가 다르단 말이죠. 근데 그런 다르다고 하는 경우의 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절대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똑같이 다루자.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예. 다만 이 절대적 평등은 언제 한번 써먹느냐 이런 거예요. 부패한 세력, 부패한 나라를 뒤엎기 위해서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 그럴 때 구호입니다. 구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즉 하늘이 주신 자유와 평등을 동등하게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익부 빈익빈으로 간다든지 가진 자만의 세상이 됐을 경우에 이걸 무너뜨리겠다. 그럴 때에 구호로 쓰일 때에는 절대적 평등이라는 말을 구호로 쓸 수 있지만 그것 이외에는요. 절대적 평등은 우리 인간사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적 평등만이 존재하는 것이. 그럼 상대적 평등은 뭐냐?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사람은 똑같이 대우해 오라요. 그러나 달리 취급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달리 취급하면 다 불평등이냐가 아니라 달리 취급하더라도 달리 취급하는데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건 우리가 평등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쭉 공부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평등과는 뭐를 생각하는가 하면 합리적 차별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두세요. 합리적 차별. 제가 이제 아마 이 얘기는 뭐 사적인 문제라 제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지금 뭐 또 말을 꺼내는 게 이상하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좀 늦게 오세요. 식사 시간에 늦게 오시는데 그분만 오시면 우리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아주 뭐 반갑게 잘해주세요. 이름을 공개할게요. 우리 서명 사모님이 고세진 이제 총장 오시면 아주 잘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뭐 농담으로 아까는 뭐 이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좋은 음식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웃으면서 뭐 비아냥대기보다도 그렇게 농담을 합니다. 그럼 제가 그때 무슨 말을 쓰느냐? 이런 거를 합리적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고총장님이 또 우리 서명 사모님 고생하시니까 늘 연설 때마다 서명 사모님 수고 많이 하신다고 이제 그 좋은 의미로 또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서명 사모님은 또 마음에 다른 사람도 다 고맙지만 그 말이 이제 마음에 새겨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 오시면 또 잘해주세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안 해주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잘해주시지만 우리 고총장님이 이제 설교 끝나고 한 3시쯤 오신단 말이죠. 그럴 때 별도로 다 이게 뭐 차려주시고 할 때 뭐 거기에 좀 잘해주신다 하더라도 제가 늘 이건 합리적 차별이다 이렇게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 사적 얘기를 좀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평등은요 꼭 기억해 두실 게 결과의 평등이 아닙니다. 기회의 평등입니다. 기회, 제 책에다 써놨죠? 기회의 평등이다. 결과의 평등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의 평등까지를 실천에 옮기려는 나라가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결과의 평등을 좀 잠깐만 추구한단 말이죠. 따라서 예컨대 지금 뭐 일을 열심히 했거나 열심히 하지 않았거나 모두가 다 하루에 뭐 쌀 한 대를 근데 배급한다, 공급한다 그러면 열심히 한 사람도 쌀 한 대, 안 한 사람도 한 대를 준다. 이런 것을 지향을 해요. 요거는 천국에서는 몰라도요. 이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일을 다 열심히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련이라는 나라가 왜 망했는 줄 아십니까? 소련은요. 먹을 게 없어서 망했습니다. 핵폭탄도 있었고 핵탄도 다 있었지만 소련이
공산주의를 포기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은 먹을 게 없다니, 먹을 게. 그래서 소련이 이 공산주의를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불법의 평등. 요건 제가 하나 써놓을게요.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불법의 평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암기를 해놓으세요. 불법의 평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우리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지금 이제 속도 위반으로 1번, 2번, 3번이 다 속도를 위반했어요. 위반했는데 제 차가 3번인데 제가 이제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1번, 2번은 제수족해 안 잡혔어요. 그럴 때 지금 그 단속하는 경찰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제가 아니 왜 나만 잡느냐? 1, 2번은 안 잡고 못 잡고 왜 나만 잡느냐? 이렇게 항의를 할 수 있겠느냐? 항의할 수 없습니다. 이걸 보통 불법의 평등을 요구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제가 속도 위반을 했다면 속도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저 앞차는 똑같이 위반했는데 왜 안 잡고 내 거만 잡았냐 말이죠. 이걸 가지고 다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불법의 평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이런 이 평등에 대한 용어들은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시면 일상생활에서 매우 유익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조국 전 장관이요 뭐라 했냐면 자신 그 조민의 딸인 조민에 대한 입시 비리 문제에 대해서 왜 다른 장관들한테서는 적용하지 않느냐, 뭐 적용해라 말이죠. 이제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있어요. 뭐 주장은 가능합니다. 주장은 가능한데 만일 똑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다가 평등에 어긋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뭐 정유라 학생은 중졸인가 됐잖아요. 그럼 조민도 중졸이 되어 뭐 고졸이 되어 옳다. 이런 주장은 가능하지만 그런 주장들은 일반적으로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근데 우리 딸이 근데 부당하게 이 범법이라는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샅샅이 다 뒤져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전수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다 조사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혼자 떠드는 얘기지 그런 것을 불법의 평등은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로는요. 이 평등은 이 자유권과 뭐가 다르느냐. 여러분이 우리 앞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뭐 신체의 자유다. 그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다. 종교의 자유다. 양심의 자유다. 각종의 기본권이 많이 있어요. 이 기본권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 종교의 자유를 헌법은 보장하라고 했는데 대면 예배를 금지하듯이 전면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럴 때는요. 이게 국가 권력이 잘못됐다. 침해됐다. 침해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등권은요. 잘 보셔야 됩니다. 평등권은 국가 권력이 평등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평등권은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평등하게 다루느냐 아니면 불평등하게 다루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차별 대우하느냐 차별 대우하지 않느냐의 다툼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자, 세금이 있어요. 세금이 이제 1년에 재산세가 만약에 이제 그 예를 드는 겁니다. 연 5%예요. 연 5%. 그런데 나라가 이걸 갖다가 20%로 바꿨어요. 엄청 올렸습니다. 자, 엄청 올렸다면요. 이거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뭐 20% 올렸으면요. 평등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아요. 모든 국민의 재산을 똑같이 20% 올렸기 때문에 똑같이 했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차별 대우가 없었어요. 누구는 올리고
누구는 안 올리면 이건 뭐 평등권 침해겠지만 똑같이 올렸단 말이죠. 따라서 평등권 침해가 안 됩니다. 즉 평등권은 침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5%에서 20% 올렸을 때는요. 무슨 기본권 침해는 발생하느냐. 국민의 재산권.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에 대해서는 20% 올린 거 이건 부당하단 말이죠. 부당하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다. 이런 문제는 가능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5%에서 20% 올렸다. 그럴 때에는 똑같이 올렸기 때문에 차별을 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평등 침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5%면 될 걸 뭐 올려야 뭐 6%, 7%가 되어 오르는데 갑자기 4배 올렸단 말이죠.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 아니냐. 침해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재산권 침해 문제는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말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의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있는데 그 정책들은요 반드시 두 가지 각도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는 그 정책 자체가 평등 위반이냐 아니냐. 두 번째 평등 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이 자유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이 두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어떤 그 법령에 기본권 침해가 됐다,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때는요, 반드시 두 가지 각도에서 접근합니다. 하나는 이 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를 반드시 봅니다. 두 번째로는 본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뭐 재산권 침해다, 종교의 자유다, 양심의 자유의 침해 여부를 별도로 봅니다. 여러분 감이 좀 잘 안 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항상 헌재 결정문을 여러분이 보실 기회는 뭐 별로 없겠지만 보신다 그러면요 반드시 헌재는 두 가지 기준으로 접근한다. 하나는 이러이러한 국가 공권력 행사가 평등권 위반이냐 아니냐, 아니면 개별 자유권에 대한 위반이냐 아니냐, 둘을 동시에 심사한다. 여러분이 참고로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49쪽이에요. 평등에 대해서 이제 개별 그 문제를 제가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149쪽에 있죠. 그러니까 남성이냐 여성이냐라는 이유만 가지고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뜻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게 많았어요. 남녀 간의 임금 차별. 남성은 더 주고 여성은 적게 줬단 말이죠. 여성의 결혼퇴직제. 여성은 결혼하면 그만둔다 라고 하는 것을 여성들에게 결혼퇴직을 강제했던 것. 그다음에 동성동본 불혼인데 그걸 갖다가 남계 혈족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 이건 남녀에 대한 성별에 의한 차별이다. 이렇게 이제 헌재가 봤던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꼭 알아두실 게 성별에 의한 차별이 안 되는 것은요. 남녀를 기능상으로 나누는 차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남성은 전통적으로 나가서 돈 버는 사람이고 여성은 집에서 가정일 돌보고 또 육아를 하고 뭐 이런 것으로 보통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시절만 하더라도 남성은 가서 돈 벌고 여자는 뭐 결혼하면 집에서 가사일 돌보고 애를 본다. 뭐 이런 게 강했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남성은 기능적으로 돈 버는 사람이고 여자는 집안일 돌보는 사람이다. 이런 이유로 차별을 두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말을 기능적 차이에 따른 차별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별에 의한 차별에서는요. 모든 경우에 남녀를 똑같이 대우해라.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에게는요.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 헌재 판례가 있는데 강간죄의 객체를 여성으로 또는 부녀로 한정한 거 그거 맞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성을 유린하는 것인데, 이 강간인데, 이럴 때 강간의 대상을 지금 이제 부녀라고 되어 있지만 여성으로 한 거 잘못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것도 합리적 차별이다, 이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 얼마 전에 보니까 또 20대에 20, 30대의 그 젊은 남녀들이 무슨 뭐 이렇게 갈등을 많이 빚고, 그러면서 이제 남자들이 손해를 본다, 여자들이 손해 본다, 뭐 이런 거 자꾸만 이제 이 사회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런 논의를 이렇게 확대시켜서 적과 동지로 나누듯이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니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 만나서 좋아해서 결혼해야 될 사람들인데 뭐 니네가 옳다 우리가 틀렸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목숨 걸듯이 싸운단 말이죠. 이걸 또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표 때문에. 그건 매우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차별에는요 간접 차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접 차별.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직접 차별의 반대말이죠. 그렇죠? 직접 차별은 뭐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것인데, 이 간접 차별은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근데 차별을 남녀 간에 또는 뭐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사이의 차별을 의도하지 않았어요.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쪽 팀에게, 한쪽 영역에 이 불합리한 결과를 나오게 하는 것을 간접 차별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뽑을 때 말이죠. 공무원 뽑을 때 키가 175cm 넘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공무원 할 때 175cm다 하면요, 이건 뭐 남녀 차별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175cm를 넘을 수 있는 사람은 남성이 좀 더 많죠. 여성보다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죠? 이런 차별은 공무원 임용 요건에 키를 175로 함으로써 여성에게는 결과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것, 또는 남성의 키 작은 남자에게도 불리하게 되는 것, 이런 차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간접 차별이에요. 또는 예컨대 100m 달리기 할 때 몇 초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면요, 이 장애인들은요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요. 따라서 조문 자체는 여성을 차별하지 않고 키 작은 남자를 차별하지 않고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에게도 이 차별이라고 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간접 차별까지도 우리는 차별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또 실제로 뭐 공무원 임용에 키를 요구하거나 몸무게를 요구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 근데 우리 뭐 꼭 소방대원이 키가 커야 되는 건 아니지만, 소방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체력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일정한 체력을 요구한다. 그건 우리가 합리적 차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양성평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가지고 여성들을 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 할당제라 그러는데, 지금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좀 열악한 지위에 있어 왔습니다. 지금은 뭐 역전돼서 여성들이 훨씬 더 남성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도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단 말이죠. 보면 우리가 초등학교에도 보면 이 남학생 선생보다는 여학생 선생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남성에게 교사를 할당해야 되지 않느냐 할 정도로 지금 여성 우위 현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또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 지금 뭐 우리 로스쿨에서도 여학생들이 많고 또 공부 잘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보면 예전에 제가 그 한 30년 전에 공부할 때는 여성들이 공부를 못했어요. 저는 여자들이 공부를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30년, 40년 전에는 부모들이
이제 이 남성 선호 사상이 강해가지고 딸들에게 공부를 안 시켰습니다. 공부를 안 시켜서 성적이 이제 안 나온 것이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희는 그걸 잘 모르고 성장했기 때문에 여자들은 뭐 공부를 좀 못하나? 근데 또 법과대학에 가서 보니까 여학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공부를 좀 못하는 것보다 이제 그런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좀 애들 낳고 그다음에 뭐 성장하는 과정을 쭉 보니까 여학생들이 훨씬 더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에 여학생들에게 또 여자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공부를 시키지 않아서 그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또 50대가 되면요 사회에서 활동하는 사람 보면 또 남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20, 30대에는 여성분들이 잘하는데 그러니까 40대 후반 중반부터 보면 남성이 대부분 또 이게 뭐 괜찮은 자리에 남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왜 그럴까? 저는 뭐 생각할 때 그는 여성들에게 출산이라고 하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이 이제 이 출산이나 양육 일 문제와 출산 양육과 양립을 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거기서 한 번쯤 이렇게 숨고르기를 해서 사회 많은 영역에서 고위직으로 여성들이 많이 진출을 못하지 않나. 그래서 뭐 이게 뭐 감사드릴 일은 아닌데 하여튼 20대 30대까지는 여성들이 전반적으로 더 공부도 잘하고 더 특출해요. 그러나 50대 들어와서는 이제 남자와 여자의 역전 현상이 또 다시 발생해요. 그 출산이라든지 양육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나 싶은데 여하튼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여성 할당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정치 영역에 이제 그 진출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는 공직에도 임용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여성에게 할당을 하거든요. 몇 퍼센트는 여자로 뽑는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근데 여성 할당제는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렸죠. 그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건 좀 반대합니다. 무조건 여성이기 때문에 몇 퍼센트를 뽑아야 된다. 이건 전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냐? 그건 헌법의 능력주의에 위반된다 이런 뜻입니다. 능력주의에. 따라서 보다 능력 있는 남성을 배제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만 가지고 뭐 공직 진출에 우대를 한다든지 뭐 공무원 시험에서 우대를 한다. 그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건 있겠죠. 여성을 정원 외로 뽑는다든지 그다음에 동점자 처리의 경우 그럼 지금 이제 동점이 되면요 과거에는 연장자 우선이었는데 지금은 연장자 우선 제도는 거의 사라지고요. 국가 유공자를 우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건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봤단 말이죠. 동점일 경우에 국가 유공자를 우대하는 것 그걸 이제 합헌으로 봤는데 여성 할당제도 동점자 처리할 때 여성을 우대한다. 그건 제가 볼 때 그건 뭐 합리적 차별로 좀 봐요. 그러나 아무런 조건 없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을 예컨대 공무원 임용에 5%는 여성으로 뽑아야 된다. 이런 장치는 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면 비례대표를 할 때요. 6월 1일 날 이제 지방선거하죠. 거기 보면 비례대표를 쭉 뽑는데 1번은 반드시 여성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 대해서 옳다 그러다 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전 여성에게 좀 지나치게 우대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시각도 가능하고 또 평등의 문제는 이게 언제나 옳다 그러다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정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 할당 말고 지역 할당이 있습니다. 지역 할당. 이게 뭔가면 이제 최소한의 자격이나 실력을 무시하고 지방을 우대하는 겁니다. 지방. 일정의 지역의 인구 수만을 가지고 국가시험 합격자를 정할 때 퍼센트로 할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지역 할당제인데요. 이것도 위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일정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할당제를 줘가지고 능력과 무관하게 국가시험을
합격하게 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 원칙인 능력주의에 반한다. 이렇게 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커트라인이 80점인데 근데 강원도에서는 70점만 맞아도 합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게 서울에서는 75점 맞아도 떨어지는데 강원도에서는 70점 맞아도 합격한단 말이죠. 이거는 전체적으로 능력주의에 어긋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대군인 가산점이 문제가 됐어요. 제대군인 가산. 제대 군인에 대해서 가산점 제도인데 이것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논의가 많이 됐는데 지금은 결론은 뭔가면 제대 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헌이다. 이게 이제 헌재의 입장이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견해가요 조금 좀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면 제대 군인이면요 뭐 한 2년 반 동안 여성들은 군대를 가지 않았는데 남성들은 2년 반 정도 막 군대를 갔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뭐 2년 또 2년 반. 그러면 군대 간 기간 동안에 남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군대를 가야 되고 그다음에 갔다 온 그 기간에 대해서는 뭐 나몰라라 한다. 이건 도리어 정의에 반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군대를 다녀온 기간에 대해서 뭐 경력을 인정한다든지 연금 산정에 당연히 반영한다든지 또는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응시 상한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군대를 갔다 온 사람에게는 응시 상한 연령을 좀 완화시켜주는 뭐 그런 장치들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요. 제대 군인에게는 가산점 제도가 전혀 잘못된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여성계에서는 제대 군인에게 왜 가산점을 왜 주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헌재 판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시 다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제대 군인 가산점이 왜 문제가 됐냐면요. 위헌이 됐냐면 처음에는요. 헌재 재판관들이 다 제대 군인 가산점 제도를 합헌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의 사례를 좀 보자. 사례를 검토해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제대 군인 가산점제를 하다 보니까요. 남성은 이제 평균 10점을 올려줬습니다. 너무나 많이 올려준 거죠. 평균 10점이니까 7급인가 9급 시험에서 보니까 남성은 93점, 여성은 100점 맞았어요. 그랬는데도 여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평균 10점 올려주니까 93점이 103점이 돼버려요. 그 여성은 100점 맞고도 떨어집니다. 세상에 100점 맞고 떨어지는 시험은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100점 맞고 떨어지는 시험은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재판관들이 야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100점 맞고도 떨어진 여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매우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합헌으로 보려다가 나중에 위헌으로 견해를 바꾸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왜 이 문제를 다시 다툴 수 있다고 보는가 하면요. 그 당시에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는요. 평균 10점을 올려줬습니다. 평균 10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총점 10점도 아니고 평균 10점을 올려주니까 너무나 지나쳤던 것이. 그러면 또 그 문제도 답이 없겠지만 제대군인 가산점을요. 평균 3점, 평균 2점, 3점, 4점 이 정도 올려주면 이거는요. 또 영원히 누가 옳다 그러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싸워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난번 같은 10점은 너무 많지만 2점, 3점, 4점 정도는 뭐 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뭐 여러분도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뭐 제 생각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헌법은요. 종교적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종교에 의한 차별이 우리가 많지 않은데 다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위헌입니다. 뭔가면 지금 이제 중고등학교를 보면요.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제 배정을 받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중학교 학생이 강제로 배정됐는데 불교 학교에 강제로 배정됐습니다. 뭐 강제 배정이야 뭐 방법이 없겠죠. 그러나 자기 의사가 아닌 거주지 중심으로 강제 배정된 그 학생에게 그 학교의 기본 불교 학교이기 때문에 불교 교육을 강제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안 됩니다. 따라서 강제로 입학이 배정된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건 뭐 대부분도 그런 결정을 내린 바가 있죠.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뭐 불교를 믿는 학생이 기독교 학교에 배정됐다 하더라도 기독교 교육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이건 입학이 자기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강제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금 채팅이 연결이 안 되나 보네. 그죠? 돼요? 오, 되는데 그렇구나. 그 다음에 사회적 신변형 차별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형법에는요. 살인죄가 있고 존속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존속살인. 살인죄는 뭐 보통의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인데 이 존속살인은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존속을 살해하는 거예요. 좀 극악무도한 얘기지만 근데 뭐 어떤 이제 부부가 있어요. A가 남편이고 B가 이제 아내예요. 그러면 A가 자기 존속살인이니까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 작은 아버지는 존속이 아닙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 그럼 A가 또 자기 배우자의 여기 부인이죠. 부인의 부모, 장인 장모. 근데 여기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겠죠? A가 배우자의 부모 또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사망케 했다. 이건 존속살인입니다. 또 B가 자신의 부모를 또는 할아버지를 죽였거나 또는 자기 남편의 부모를 또는 할아버지를 죽인 경우에는 이게 존속살인이 됩니다. 우리나라 그 형법은요, 이 존속살인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을 죽였는데 우연하게 이 살해자와 죽임을 당한 사람 사이에 관계가 존속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 지위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요, 통상의 상해치사보다 존속 상해치사를 현재 가중처벌하거든요. 이곳에는 명백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인에 대해서 존속살인을 가중처벌하거나 상해치사에 대해서 존속상해치사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요거는 합리적 차별이다. 이렇게 우리 헌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우리나라 헌재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여기서 상해치사가 있는데 상해치사는 뭔가 하면 사람을 상해를 했는데 이 양반이 죽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죽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죽음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폭행의 고의만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됐다. 이런 것을 보통 치사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폭행이나 상해에 대해서 고의만 있었고 사망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는 경우, 과실인 경우, 이런 걸 보통 과실, 상해치사, 폭행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의 살인죄보다 훨씬 더 형이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헌법은요, 11조 2항에 보면 사회적 특수계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이 사회적 특수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귀족제도를 우리가 다시 도입한다든지 노예제도를 만든다. 이건 우리 헌법이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152쪽에 보면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차별금지법인데요. 그 동성애, 동성혼에 대해서 이제 지금 뭐 차별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민주당이나 정의당 이런 사람들이 또 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느냐 이런 주장들입니다. 그럼 그런 논리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나 동성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소수자인데 그들에게 동성애를 허용하려고 하는 게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느냐 말이죠. 이렇게 이제 밀어붙여요.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동성애와 동성혼은 크리스찬들은 성경에서 이걸 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를 해요. 우리는 뭐 반대를 해야 옳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동성애를 하거나 동성혼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똑같은 전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는 어떤 입장인가 하면 이 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 법의 핵심입니다. 우리는요,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동성애, 동성혼 잘못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되어 옳겠죠?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을 보면 동성애나 동성혼이 잘못이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학자인 저도 이걸 반대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측면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고, 아니 예컨대 지금도요 동성애나 동성혼을 주장하는 사람들에서 예컨대 저 미친놈들이야, 아주 더러운 인간들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모욕죄나 그런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도 있고 또 이 손해배상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모욕을 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걸 진정 원한다면 저 미친놈이다 말이지, 더러운 놈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은 여기서 하나 더 나갑니다. 나가서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해서 잘못이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래서 헌법적으로 잘못이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제가 표현의 자유가 있다면 동성혼을 지지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차별금지법은 그런 말을 하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의 인격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모순을 새깁니까? 동성애를 지지하는 발언은 가능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은 허락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즉 표현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파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반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동성애, 동성혼 옳지 않다. 그 근거는 성경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경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동성혼, 동성애라고 하는 그런 이 주장들을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 양심이 비춰봤을 경우에, 내 인격이 비춰봤을 경우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옳지 않다고 말을 해야 옳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게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면 동성애자들이 근데 수치심을 느낀다. 그래서 그 말 자체를 못하게 한다. 그렇다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발언만 허용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주장을 들으시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 글을 썼지만 작년에 7월달에 글을 썼는데요. 지금 이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반대하는 지적을 하게 되면 그를 찬성하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해요. 그러면 저는 이런 글을 쓴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이 동성애나 동성혼을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매를 맞거나 또 교도소에 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그런 비판하는
주장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도 물어야 되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뭐 그때 가서도 우리가 논하기로 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금하고 있다면 강단에 계시는 목사님들은 그걸 있는 그대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전달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 떠날까 봐 무서워서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문제에 교회가 침묵하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목숨을 지켜서 이 신앙을 지켰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다는 말은 설교할 수 있을까요? 또 주기철 목사님이 죽음으로 신사참배를 거절했다고 하는 걸 갖다가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또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수없이 매도 맞고 고통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들의 믿음을 본받자라는 말을 저는 당대하게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우리 목사님들은 정말로 이 문제를 놓고 길거리에 나와서 데모를 같이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숨기거나 감추거나 억누른다면 제가 볼 땐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올바른 종이다, 이런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목사들에게 이 차별금지법은 뭘 묻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냐?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사들이나 목사님이나 또는 우리 교우들에게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정체성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정면으로 부닥쳐서 정직하게 답을 해야 될 것이다. 근데 누군가를 네가 누구냐를 묻는 이 질문에 외면하거나 침묵한다면요, 생명책도 아마 그를 외면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글을 쓴 것입니다. 자,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체의 자유를 갈 것입니다. 이 신체의 자유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진도를 나간 다음에 다음 시간까지 해야만 마칠 정도로 이 신체의 자유는 양이 많아요. 조문은 12조 13조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제 헌법 조문 한번 보세요. 12조를 보시면 항이 많습니다. 1항, 2항에서 8항까지인가 있어요. 하나하나가 다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뭐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신체의 완전성과 신체의 임의성.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신체는요, 완전성을 보장하거나 또는 임의성을 보장합니다. 이건 뭐 우리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는 용어죠. 어렵지 않죠. 완전성과 임의성. 완전성 보장은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강제로 내 머리가 길다고 자른다든지 또는 뭐 때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체의 완전성을 갖다가 침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는 73년도에 다녔으니까 꽤 오래전이죠. 그때는 이제 장발 단속을 했습니다. 길거리에 갈 때 머리가 긴 학생들을 다 잡았어요. 저도 한번 잡힌 적이 있는데 장발을 단속을 하면 좀 크게 머리가 길지도 않았는데 하면은 이제 닭장차라 그래가지고 그 차를 타고 이제 그 파출소로 갑니다. 거기서 다시 이제 경찰서로 인계를 해요. 거기 많은 이제 학생들이 있습니다. 있을 때 거기도 또 그 당시 보니까 비리가 있었던 게, 그래서 뭐 이발 비용의 일부라도 이게 돈을 찔러준 사람들은요, 머리를 잘라야 될 때만 자릅니다. 근데 저같이 뭐 버티거나 줄 돈도 없다 그런 경우에는요, 머리를 아무거나 잘라가지고 상당히 흉하게 만들어줍니다. 예. 자기가 머리를 짧게 할 것인지 길게 할 것인지 어떤 헤어스타일을 가질 것인지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걸 국가가 보고서 머리가 길다 말이지, 그래가지고 근데 장발 단속을 했다. 다 옛날에
참 그냥 역사의 추억에 남을 만한 그런 일입니다. 따라서 머리를 자른다든지 이런 것들은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거 허락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제 이런 결정이 있습니다. 금치 처분.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런 건 잘 못 듣죠. 금치. 이건 이제 행정법상의 교도소 내에서 있는 일인데, 교도소 내에서 근데 교도관들의 말을 듣지 않고 뭐 옆에 수용자들하고 싸운다든지 치고받고 싸운다 뭐 이런 등등 계속 하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 뭐라냐, 금치 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징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금치 처분하면요, 이 양손을 다 묶는다 그래요. 묶어서 이제 뭐 밥 먹을 때도 힘들죠. 그러나 이 금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운동을 또 안 시켜줍니다. 그럼 이 사람이 금치 처분 기간 중에는 밥 먹는 것도 어렵죠. 손발이 묶여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운동도 안 시켜주니까 체력 저하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헌법적인 재판소는 어떤 말을 했냐면, 이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 일체의 운동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절대적으로 운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신체의 안전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 그런 것들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신체의 임의성. 임의성은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 그 말씀 중에, 목사님이 이제 구속되셨을 때 또 재판을 받거나 그럴 때 보면, 여러분 이제 TV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양팔에다 이제 수갑을 채웁니다. 수갑을. 그래서 이제 뭐 인권을 보호한답시고 거다가 이제 수건을 해가지고 수갑 찬 모습을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는데, 실제로 정광훈 목사님이 뭐 도주의 우려도 없고, 그 당시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다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 목사님이 뭐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 구속까지 시켰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재판을 받으실 때 오갈 때 보면 이제 수갑을 채웁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팔뚝이 굵으셔가지고 수갑이 잘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 상당히 고통을 이제 겪으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일을 이제 당하셨는데, 얼마 전에 그 맥다니엘 군이 그 뭐에 올렸는데 참 보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구치소에 계시다가 재판받으러 나오실 때의 모습, 또 호송 차량을 타고 오셨다가 가실 때 모습을 쭉 그 실제 모습을 그린 이 보여주는 영상을 제가 잠깐 본 바가 있었는데, 정말 그 맥다니엘 군이 말한 대로 우리 전 목사님이 좀 환하게 어린애와 같이 웃는 모습이 거기에 쭉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뭐 따르게 거짓말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인데, 보통은 이제 얼굴이 굳어서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참 해맑게 웃는 모습이 이제 거기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의 또 다른 진면목을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신체의 임의성, 이게 뭔가면 내가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걸 움직이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렇죠? 신체 거동의 자유를 갖다가 침해하는 것, 제한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검사 조사실에 가서 이제 이 피의자 신문 받을 때요, 이 포승줄로 팔과 상반신을 묶습니다. 팔도 묶고 상반신을 묶어요. 또 양손에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이럴 경우 이제 우리가 그 규정이 있다고 제가 그러는데, 제가 정확히 뭐 규정은 다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이 검사에 대해서 예컨대 뭐 친다든지 공격한다든지 그럴 우려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포승줄로 양팔을 묶고 양 수갑을 채우고 또 상반신을 다 이게 줄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검사 조서의 그 신문에 응하도록 한 것, 이거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다. 그렇게 헌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이 위험한 사람 이외에는 검사 조사실에서 조사받을 때 그와 같은 신체의 억압을 하지 않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는요, 이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수용자에게 약 400일 동안, 400일이니까 1년하고도 30일이 넘죠. 동안 항상 양팔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속 수갑 또는 가죽 수갑을 착용하게 했어요. 이 교정시설에서. 그러나 양손을 묶어가지고 금속 수갑이나 또는 가죽 수갑을 채웠단 말이죠. 그래서 양팔을 사용할 수 없도록 400일 동안을 강제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아무리 교도소 내라 하더라도 또 교도소 내에서 난동을 피웠다 하더라도 이게 일주일도 아니고 400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매우 부당한 일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400일 동안 양팔을 쓸 수 없도록 금속 수갑과 가죽 수갑으로 채우는 행위는 이거는 신체 고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그것을 위헌으로 내렸습니다. 여러분이 저는 이제 그걸 뭐 교도소를 못 가봤지만 실제로 그 제가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도소에 가면요 독방에 있다 하더라도 들어 누울 수가 없답니다. 평상시에 늘 앉아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아주 고통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과연 옳은 일이냐. 그러니까 교도소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거주 이전도 안 되고 등등 안 돼요. 그런 자유를 박탈하면 되는데 왜 그 사람을 똑바로 앉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근데 똑바로 안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잠깐 누웠다가도 교도관이 오면 똑바로 앉아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벌을 주는 것이 과연 이 자유 박탈의 의미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 이 연관성이 있는지,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어떤 좀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또 이 교도소 내에서의 이런 또 이 행정 질서는요 또 일반 질서와는 상당히 다른 또 어떤 면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다른 취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교도소에 가서 특강을 한 적이 한두 번 있었는데 저는 다시는 안 갑니다. 왜 안 가면 거기서 특강을 할 때 대부분 이제 그 이 모범수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출소가 얼마 안 남은 분들이에요.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가서 이제 강연을 이제 하는데 저는 제가 그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네들에게 인격적인 강의를 해줄 수가 있고 해줄 수 있는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가서 이 강의나 설교를 하는 것이 맞지. 저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는요, 제가 볼 때 상대방을 따가 어떻게 좀 이게 끌어안거나 그들에게 감동을 주거나 그런 제가 소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여기 이제 가지 말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데서는 무서워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제가 거기에 전문성이 없더라고요. 그걸 전문성이 있어야만 가서 교화를 시키고 또 6개월 뭐 1년 남은 분들에 대해서 뭔가 격려를 하고 그런 등등을 하는 것은 뭐 정신과 의사가 가서 한다든지 그런 건 몰라도 헌법 교수가 가니까 저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걸 가지 않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가 교도소 내에 있는 각종의 질서 유지는요 조금 다른 특색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형 법정주의를 좀 보겠습니다. 죄형 법정주의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죄형 법정주의. 오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이 죄가 되느냐? 죄. 어떤 행위를 죄로 볼 것이냐? 두 번째, 죄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형량을 부여할 것이냐? 어떤 행위를 죄로 볼 것이냐? 또 죄로 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형을 부과할 것이냐가 미리 법률로 정해져야 된다. 미리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걸 갖다가 이걸 법정이란다. 법정.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다 이런 말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위가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죄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아야 되는지를 사전에 미리 법률로 정해져야 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게 미리 정해지지 않으면요, 국민들은 매우 불안합니다. 오늘 내가 이런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 중에서 어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내일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들어서 청교도 신학교에서 헌법 강의하는 사람들은 다 처벌한다, 이런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소급해서 적용하면요, 저는 오늘 현 시점에서 법상 적법한 행위가 내일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서 소급하게 되면요, 저는 오늘 적법한 행위가 갑자기 권력에 의해서 위법한 행위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즉 범죄의 구성 요건, 그다음에 그 죄에 대한 양형도 미리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요, 고무줄같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죄형 법정주의가 이제 헌법이나 형법의 중대한 원칙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이제 그 부수적인 요건들이 나옵니다. 첫째, 관습 형법을 금지한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제 뭐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말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관습 형법으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관습법은 뭐냐? 관습법은요, 이 법조문이 이 종이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걸 말해요. 관습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이제 이 법을 말하거든요. 따라서 죄와 형을요, 관습에 의해서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뭐 그 정도만 해두시죠. 두 번째는요, 죄형 법정주의는 형벌 소급을 금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제 오늘의 그 청교도 신학교에서 하는 이 헌법 강의가 지금은 적법한데 내일 예컨대 법을 만들었다면 그 이후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소급해서 적용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죄형 법정에 어긋나는 것이죠. 따라서 형벌 소급을 금지한다. 여러분, 소급을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형벌에 대한 소급을 금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요, 유추 해석을 금지합니다. 여러분, 유추 해석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범죄와 형벌에 대한 범죄와 양형, 범죄와 형벌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없습니다. 그럴 때 유사한 다른 법률을 끄집어 들어가지고 유사한 법률의 해석을 끄집어 들여서 법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법률의 해석을 끄집어 들여가지고 이 죄와 형을 다루는 것, 요거를 유추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도로 표지판에요. 표지판에 있는데 뭐라 됐냐면 여기에 자전거 금지 써놨어요. 근데 거기다가 우마차 금지. 우마차가 뭡니까? 소가 끄는 차나 말이 끄는 차 출입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자전거 금지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면 너 벌금 100만 원이다. 우마차 출입 금지인데 들어오면 벌금 100만 원이다. 이게 써 있어요. 우마차 금지. 자, 그럼 이게 우마차 금지란 게 뭐냐 말이죠. 그럼 소가 끄는 거는 우차고 말이 끌면 마차입니다. 그렇죠? 그 우마차 금지라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표시를 잘 되는 것이 이게 우 한 다음에 가운데 점을 찍고
마차 금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소가 끓어도 안 되고 말이 끓어도 안 된다. 이게 바로 그 해석이 돼요. 근데 우마차 금지를 해버리면요, 이게 뭡니까? 소와 말이 끄는 차가 금지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요, 이게 민법상은 이거는 이 소나 말이 끄는 마차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지.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표지판에다가요, 우마차 금지라고 딱 썼잖아요. 그럴 경우에 마차 타고 오면요, 금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거 금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우마차로 우마차. 그러면 말과 소가 끄는 마차라야 되는 것이지, 말 또는 소가 끄는 마차라는 해석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따라서 민법상에는 이럴 때는 이거는 법의 취지가 소가 끌거나 말이 끌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해 올 것이다 라고 민법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형법의 처벌 조항은요, 명확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걸 처벌하려면요, 우마차로 안 됩니다. 가운데 점을 찍어야 돼요. 점 찍고 우점 마차 금지, 이렇게 해야만 조형법정지 정신에 부합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제가 157쪽에 보면요, 중대본 방역 지침회를 제가 비판하는 이제 글을 썼단 말이죠. 중간에 쭉 내려보면요, 그 중대본에서 감염병 예방과 관련돼서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중대본이 행정기관인데 지침을 내려가지고 결혼식은 50명, 돌잔치는 16명, 뭐 사적 모임, 주간 4명, 야간 2,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옳으냐 그러냐 이 뜻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 국민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큰 것이 지침은요, 법률이 아니에요. 법률이 아닙니다. 근데 법률이 아닌 걸 가지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마구잡이로 휘젓는단 말이죠. 뭐 결혼식은 50명이고 돌잔치는 왜 16명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따라서 방역 시간, 또 장소, 방법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 중대 이 방역 본부인가요? 거기가 마구잡이로 예컨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휘저었습니다. 학술 행사는 50명, 뭐 종교시설은 10명에서 99명까지 된다, 뭐 이런 등등의 자기 멋대로 이걸 했단 말이죠. 이것도 우리가 언젠가 한번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 감염병 예방법을 보면 이 법률에서 금지할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행정규칙으로 바로 위임을 했는데, 요거는 제가 하여튼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약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중대본 방역지침은 조형법정지에 위반된다, 이걸 제가 2021년 9월 17일 날 뉴데일리에다 이제 썼어요. 여러분 혹시나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요 책에 요 내용을 좀 한번 좀 보시면,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 감안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요, 이중처벌 금지라는 말이 있고 연좌제 금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중처벌 금지는 말 그대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당연한 것이죠. 한번 처벌받았어요, 이 행위로. 그랬는데 이걸 다시 예컨대 처벌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중처벌 금지 조항이 우리 헌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다른 말로 일사부재리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13조 3항인데,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건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 연좌제를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모가 또는 뭐 형이 월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전혀 몰랐습니다. 부모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몰랐는데, 본인이 사법시험을 합격한 다음에 판검사 임용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신원 조회를 해보니까 자기의 큰형이 월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얘기 안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판검사에 임용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형이 월북한 것은 월북한 것이고 본인에게 그런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과거에 연좌제를 많이 실시했었는데 이것의 폐위 때문에 현행헌법은 연좌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요, 현대 형법의 기본 원리가 뭐냐? 자기 책임의 원리입니다. 자기 책임. 따라서 본인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이제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여기 이제 행정부에 국장이 있습니다. 국장이 있고 여기 이제 과장이 있고 계장이 있어요. 계장이. 근데 이 계장이 근데 지금 뭐 장부를 잘못 썼다든지 또는 거기서 돈을 출납할 때 돈을 예컨대 횡령을 했단 말이죠. 또는 배임을 했어요. 그래서 계장이 처벌을 받아요. 처벌받으니까 나라에서요, 이 계장의 상급자인 과장이나 국장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면 징계. 그러면 요게 연좌제 금지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죠. 계장이 잘못했으면 계장이 처벌돼야 되는 것이 왜 과장하고 국장까지 징계를 하느냐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요, 연좌제 금지 위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과장과 국장에게 징계 책임을 묻는 것은요, 계장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묻는 것이 아니라 계장이라는 자신의 부하 직원에 대해서 관리를 잘 못했다고 하는 자기 책임입니다. 과장이 계장에 대해서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과장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묻는 징계 책임이지 계장 때문에 지는 책임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이런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요, 직계 상관인 과장에게는 징계 책임을 묻기가 쉽죠. 바로 직속 부하니까. 계장의 일탈 행위를 잘 관리해야 될 상사의 책임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책임을요, 국장까지 확대시킨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거는 일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 책임을요, 계장이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소속 장관이 그만둔다든지 또는 대통령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 말이죠. 이건 어렵겠죠? 그렇죠? 따라서 연좌제 금지에 대해서는요, 계장이 잘못했으면 과장까지는 인사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이 책임의 범위를 국장까지 확대할 수 있겠느냐, 요거는 이제 일단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면 이걸 갖다가 장관이나 대통령까지 책임을 확대시키거나 그러니까 연결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계장에 대해서, 계장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과장이 지는 책임은 연좌제로 지는 것이 아니라 인사관리를 잘 못했다고 하는 과장의 자기 책임 위반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